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마르크스가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면 이렇게 마르크스가 나왔고 또 두 번째 문단에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대조, 차이를 얘기했지. 그래서 1번 문단에서 일단 마르크스가 나왔으니까 마르크스의 어떤 뭐에 대한 어떤 생각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보면 사물의 경제적 가치라. 이게 포인트구나. 사물의 경제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하면서 여기서 잘라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물의 경제적 가치는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 사용 가치와 그다음 뭐다? 교환 가치로 구분을 하면서요. 그죠? 자, 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교환 가치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이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용 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래요. 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 기능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 우리가 볼펜이면 볼펜이 기능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환 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 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죠.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돼요. 부여된 가치.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이면 이런 거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므로 사물 자체의 필요성, 그 어떤 유용성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거를 요거를 경제적, 요게 교환 가치가 경제적 가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는 뭡니까?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니까. 오케이? 사물 자체의 필요성은 고정적이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 이거죠. 사실 경제적 가치는 되게 변동될 거잖아. 근데 사물 자체는 그 유용성이 변하진 않잖아. 우리가 볼펜 하면 그 유용성 뭐야? 필기하는 거. 그게 끝이잖아. 근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볼펜이 시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양과 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교환 가치에서만 결정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갑니다.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 자, 이제 거래 가격이야. 거래가 비추주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오케이? 생산 비용에 결정된다. 그래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단을 1번 문단을 두 개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뭐냐?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되더라. 이게 1번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아래 나왔죠. 사물의 거래 가격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될 거냐, 시장 거래를 할 건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교환이 될 거냐, 거래될 거냐, 이거는 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생산 비용이, 그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당연히 거래 가격도 높아지겠다.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 소비는 생산에 종속된 거다. 이 말 이해되죠? 왜요? 생산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생산 비용이 비싸지면 당연히 그 소비 가격도 비싸지고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결국 자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율성이 없다. 요렇게 요거 두 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단에서 1번 문단은 마르크스의 입장인데 요거 두 개 정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결정된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에
종속된다. 즉 생산이 짱이다. 그래서 소비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만 들었을 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현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소비가 생산에 종속된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죠? 오히려 거래 가격은 쌀 수도 있고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도 거래 가격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상식과는 맞지 않은 그래서 이제 보드리아르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 정의 방법은 대조가 되겠죠. 대조. 자, 보드리아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아,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 사회.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차이점인데 마르크스는 소비는 생산에 종속되니까 생산이 우위잖아. 근데 보드리아는 소비가 생산보다 우위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잠깐 쓰도. 여기까지가 마르크스였다면 선생님 보드리아를 정리하면 보드리아는 자, 경제적 가치는 뭐가 결정한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얘도 두 개가 있네. 그치? 하나 무슨 가치? 사용 가치. 또 하나 무슨 가치? 교환 가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는 얘는 사용 가치가 결정한다. 이렇게 있고 얘는 교환 가치가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두 번째 뭐다? 얘가 이게 1번이고 2번 자본주의 사회는 뭐다? 소비 우위의 사회다. 그지? 소비 우위의 사회다. 이제 2번과 2번끼리 대응시켜야 돼. 이게 2번과 2번끼리. 마르크스는 생산 중심이지. 생산 중심에서 소비가 생산에 종속됐다 그랬잖아. 얘는 반대로 소비가 생산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가치는 요 사용가치는 우리가 마르크스는 사용가치는 기능적 가치라 얘기했죠. 근데 보드리아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 그치? 이게 사물 자체의 유용성도 되는 거야. 마르크스는 이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가치다. 얘는 사용가치 이퀄 뭐다? 기호가치다. 그래서 기호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야.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사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치란 뜻이야. 그렇지? 우리 솔직히 어떤 물건 보면 되게 사고 싶잖아. 그지? 그런 어떤 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거죠. 이런 가치가 결국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가야겠네.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럼 이 기호가 뭐냐? 기호. 그래서 기호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죠. 욕망의 대상이니까. 기호는 욕망의 대상이야.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 그 다음에 의미 내용인 기의로 구성된다. 자, 이제는 기호에 대한 얘기야. 조금 지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소비 우위 이거 사실 지우고요. 지금 우리가 보드리아는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인데 그중에 사용가치가 결정한다. 사용가치는 결국 기호가치다 그랬는데 그럼 이 기호가치가 뭐냐를 다시 정리하면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대? 기호가치는 기표와 그 다음에 기의로 구성됐다. 이렇게 얘기죠. 그럼 기표는 뭐래요? 감각으로 지각되더라. 기의는 의미 내용이더라. 좀 추상적이죠?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자, 그래서 얘 둘의 관계는 무슨 적이다? 자의적이다. 이런 뜻이야. 자의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가령 자, 예를 들어볼까? 남자란 문자는 기표야. 기표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라 하면 필연적으로 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특성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표와 그다음 뭐야? 남성이란 문자 기표는 어떤 대상 기를 필연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 것이야.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과의 관계, 즉 기호차계가 의미를 결정한다. 즉 얘 둘의 자의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정리하자.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다? 여기 나왔잖아.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한 것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기호들의 관계, 그죠? 기호들의 관계, 가로하고 기호 체계에 의해 뭡니까? 기호의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기 좀 많네. 아무튼 이런 얘기인데, 말 자체가 사실은 1학년 모의고사 치고는 되게 어려워. 그래도 그 말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여기까지만. 사실은 3번 문단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까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첫 번째, 마르크스는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눠지는데, 사용가치는 기능적 가치다. 즉 사물 자체의 유용성과 관련된 기능적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교환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다. 이런 얘기했어. 근데 그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건 교환가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교환가치, 즉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 거래 가격은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에 종속된다. 즉 소비보다 생산이 더 중요하다. 그리하여 소비의 자율성이 없다. 이걸 얘기했고, 이거와 반대로 보드리아르는 경제적 가치를 똑같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눌 수 있지만, 이 경제적 가치는 마르크스와 다르게 사용가치가 뭐다? 사용가치가 결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용가치, 즉 기능적 가치, 사물자치 유용성, 이게 사용가치가 아니라, 보드리아르는 이 사용가치는 기호가치다. 기호 뭐야? 욕망하는, 원하는 가치인 거다. 내가 사고 싶은 가치다. 그게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 야,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지, 그지? 근데 이 기호적 가치는 기표와 기로 결정되는데, 이 기표와 기 관계는 자의적이다. 이 자의적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얘기하면, 요 아래 자의적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기호들의 관계에 의해서 기호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런 뜻이야. 즉 기표에 의해 기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호들의 관계에 의해서,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가 결정되는 거지, 남자 자체,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모습,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 서로 다른 기호들 관계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까 지운 거 두 번째 뭐죠? 여기 2번 문단 다시 가서 뭐라고 했죠? 소비 우위 사회다. 그치? 소비 우위 사회라서 생산보다 소비가 더 위에 있다 해서 소비 우위 위. 소비 우위 사회죠. 그냥 위라고 해도 되고, 소비 우위 사회. 얘는 마르크스의 2번이랑 다른 거죠. 요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문단 남았는데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보드리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죠? 소비자가 기호가치, 아까 선생님 기호가치가 뭐라 그랬죠? 2번 문단에서 기호가치가 뭐라 그랬죠? 기호, 욕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기호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봤다. 한마디로 뭐야? 마르크스처럼 그 기능, 유용적 가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기호, 원하니까 사는 거야. 필요 없어도, 내가 저걸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욕망에 의해 사는 거.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냐? 솔직히 저거 필요 없는데 그냥 막 사고 싶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대량 생산 기술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 생산이 이루어져, 공급이 생산이죠. 사물 자체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사물 자체의 유용성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한 요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 나는 부자 클럽이라는 그 일원의 상징성을 얻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야? 욕망에 의해서 사는 거지.
그죠? 기호에 의해서 사는 거지.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 욕망으로서 따라서 기호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거지. 따라서 보드리아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원인은 뭡니까? 사물에 상징하는 특정 사에 대한 지위에 대한 욕구, 욕망, 기호. 이 욕구가 욕망이고 이게 기호잖아. 그죠? 기호에 기인한다. 욕구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보드리아는 우리가 소비자가 사물을 사는 이유가 마르크스 입장에서 그 사물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 사물의 기능적인 요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기호적 가치, 욕망적 가치에서 그거를 산다. 왜냐하면 대량 기술로 인해 이제 대량 기술 때문에 이제 너무 생산이 많아져서 사물의 유용성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그걸 왜 사냐?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서 사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그 사물을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 이콜 기호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천천히 선생님 입장에선 하는 건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천천히. 우린 내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신 시험 볼 때는 거의 보지 않고 풀어야 돼. 지문을. 그냥 그래 이거 알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라 그 욕구라 하더라도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러면은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라 소비하는 게 아니다. 그럼 세묻혀야 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욕구냐? 강제된 욕구에 따르다. 강제된 욕구. 현대 사회의 그럼 기호, 욕망, 욕구 중에 어떤 욕구에 따라 구입하는 거냐, 소비하는 거냐 하면 자연 발생적 욕구가 아니라 강제적인 욕구래. 그게 뭘까? 즉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아까 뭐 자의성 얘기한 것 같은데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과 어때? 관계된다. 그지? 아까 전에 자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인 속에서 즉 다시 천천히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 욕구에서 자유롭게 소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갑자기 이거 사고 싶어 이런 게 아니래.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강제된 욕구래. 어쩔 수 없이 그 욕구를 가져야 해. 어쩔 수 없이. 그럼 왜 그래? 기호가 나의 욕구가 다른 욕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체계 즉 상징적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하면 욕구도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야. 이거 윗문단을 통해 얘기하면 내가 부자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부자 클럽에 가입하려면 샤넬백을 사야 돼. 근데 솔직히 그냥 부자 클럽과 상관없이 내가 샤넬백을 갖고 싶어. 자연 발생적 욕구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샤넬백을 사야 돼. 이런 얘기잖아.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호가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거거든.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특정 사물, 샤넬백이란 것의 상징성은 기호체계, 기호가 아니라 기호체계야. 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즉 부자 클럽 속에야. 그지? 그 부자 클럽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그 부자 클럽의 변화에 따라 그 나의 욕구도 변해. 그래서 부자 클럽에서 샤넬백을 사야 된대. 그래서 샀어. 그 클럽에 들어갔다? 근데 부자 클럽에서 이제 샤넬이 아니라 프라다로 바뀌었어. 그럼 프라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나 개인적인 자발적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나의 어떤 그런 기호체계가 바로 클럽. 이런 사회체계 속에서 욕구는 변화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변화돼야 해. 강제적으로 바뀌는 거야.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쳐서 아까 기의가 뭐죠? 여기 적혀있죠.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거 3번 문단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쳐서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 이거야. 대중매체 역할이죠. 사물의 어떤 의미에 뭐하여? 사물의 의미에 뭐해서요? 기의는 뭡니까? 대상을 지시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욕구를 강제시킬 수 있다.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됐대.
현실은 그 현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 추상된다. 자, 요거 별표 치고 외웁시다. 1학년 지문충은 정말 어렵죠. 그죠? 현실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의 추상화된다.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속의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좋습니다. 이 텔레비전 속의 유명 연예인 A라는 연예인이 사용하는 사물은요. 그냥 그 사물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탤런트인데 되게 이미지적으로 고귀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부자의 어떤 느낌이 나는 탤런트가 있다고 칩시다. 뭐 누구라고 할까요? 네, 유명한 탤런트 김영곤이라는 탤런트가 있다 칩시다. 요즘 되게 핫하죠. 그 김영곤은 얼굴만 봐도 되게 귀티나 유명해. 오케이? 근데 그 김영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갑을 하나 썼단 말이야. 그 지갑을 하나 샀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 지갑이라는 사물은 그냥 단순히 지갑이 아니라 김영곤이라는 부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기호에 의해 이 지갑도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과된다. 즉, 이 지갑도 부자의 어떤 이미지가 첨가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 지갑을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중매체는 어떤 사물 하나에 새로운 의미 내용을 첨가시키는데 그 의미 내용 첨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와 어울리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유명 연예인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의미해서 사물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추가한다,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시도 모르는 사이 이제 강제되겠죠. 나도 부자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저 연예인 얼굴이 키티나는데 저 연예인이 쓰는 지갑을 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 문단은 보드리아 이론에서 본 소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강제된 욕구에 의해서 사물 소비한다.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 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 보고, 그죠? 기호 가치와 소비에 의해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 사회로 말했다.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지? 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호에 의해서 또 기호 체계 안에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비판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우리 다시 문단별로 정리해보면요. 일단 주제는 뭡니까? 소비에 의한 보드리의 이론에 의인데 중요한 거는 마르크스와 비교한, 이렇게 앞에 써있겠죠. 마르크스와 대조되는 이런 뜻이 들어가겠죠. 각 단락의 중심 내용. 1번은 마르크스 입장입니다.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자체 유용성 고정적이다.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무슨 가치야? 사용가치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교환가치가 변동하고 이 교환가치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소비는 생산에 종속된다. 그래서 소비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외우셔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드리아의 사용가치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보드리아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 그지? 사용가치. 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사용 가치가 마르크스에 의하는 사물 자체 유용성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라 그랬죠. 즉 기호 가치라 그랬어요. 내가 욕망의 대상, 내가 사고 싶은 대상으로서의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용 가치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리아의 기호 체계 얘기했는데 기호 체계는 뭐와 뭐로 결정된다? 기표와 그 다음에 기로 결정된다. 다시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그 다음에 의미 내용인 기호로 지각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그리고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한 것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와 또 다른 기호, 즉 기호 체계 안에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문단별로만 핵심 정리만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소비자가 기호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얘기했고요.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 클럽에 들어가면 내가 부자 클럽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보드리아르 이론에서 본 소비의 이유입니다.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사물을 소비한다. 두 번째 소비 이유는 강제된 욕구에서 소비한다. 이 강제된 욕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대중매체죠.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의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한 게 아니라 강제된 욕구에 의해서 그렇다. 기호가 다른 기호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 것과 관계되는데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에서 유동적이고 그래서 변화에 따라 욕구도 변한다. 이때 대중매체는 그 사물의 뜻에 영향을 미쳐서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그 현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가 뭐지? 연예인이죠? 연예인과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 추상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뭡니까? 어떤 사물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연예인이 사용해서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그 사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조심히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렵다. 그죠? 선생님도 솔직히 1학년인데 정말 죽어라고 냈구나. 그냥 뭐 지문 자체가 솔직히 짜임도 막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글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막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좀 아닌 것 같네. 아무튼 이렇게 각 문단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도 어렵죠? 그죠? 두 번째도 어려워요. 자, 일단 이 두 번째도 똑같이 어떤 비교 대조인데 첫 번째는 플라톤이 나왔어요. 바로 갈게요. 플라톤. 그 다음에 나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뭐 솔직히 이거나 첫 번째 지문이랑 뭐가 달라, 그지? 얘는 가나로 나눴고 첫 번째 우리 아케 지문은 안 나누고 대조한 거, 얘는 나누고 대조한 거잖아. 일단 갑시다. 플라톤은 이데어와 현상계로 구분했다. 초월적 세계인 이데어와 감각적 세계인 현상계. 영원불변의 이데아. 자, 이데아의 특징 갑니다. 영원불변. 변하지 않는. 이데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그치?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이퀄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된다. 오케이? 관념의 세계다. 그래서 이데아의 특징 영원불변하다. 그 다음에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인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성으로만 인식 가능하다. 관념의 세계다. 천천히.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데아라는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 그래서 현상과의 특징 형상을 모방한 곳이다. 그 다음은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보던 그림자 불과하다. 집중하자. 플라톤은 이데아와 그 다음에 현상계로 나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딜까요? 그러면 이데아가 아니라 현상계입니다. 자, 이데아의 특징 1번 영원불변하다. 거기 적혀있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불변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는데 2번 뭡니까? 형상이 존재한다. 형상. 현상이 아니야. 이거 말 얘랑 착각하면 안 돼. 얘랑 착각하면 안 돼. 형상이 존재한다. 자, 형상의 개념은 뭐예요? 또 쓰자 그냥 귀찮더라도. 형상의 개념은 뭡니까? 사물의 근본되는 보편자. 그지? 근본이 되는 보편자입니다. 형상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이성으로만 인식된다. 4번은 관념의 세계다. 관념이면 뭐야? 관념이 뭐 뜻이야? 추상적이란 얘기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근데 이데아는
그렇고 그 다음에 현상계는 어떠냐? 현상계는 우리 지구지.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 가능하다. 감각적 지각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고 순서를 좀 미안해. 순서를 제대로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다시 현상계는 형상을 받들어지 만들었다지. 이 형상을 뭐합니까? 바탕으로 만들었다. 오케이?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변화한다. 세 번째,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거 구분점. 그래서 플라톤 얘기한 거 뭐냐? 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뭡니까?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 본다면 플라톤은 예술을 뭐로 봤냐?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래. 그럼 자 집중. 선생님 물어볼게. 요 그림 봐봐 위에. 이데아는 현상계. 이데아와 현상계는 어떤 관계지? 현상계는 이데아를 뭐였지? 모방한 거지. 선생님 모방이 뭐예요? 보고 그린 거야. 오케이? 모방한 거지. 그런데 예술은 또 뭐 한 거다? 이 이데아를 보고 모방한 거야. 아니야 미안해. 예술은 현상계를 보고 모방한 거야. 현상계를 모방한 거야. 현상계를 모방. 결국 예술계는 이데아가 원조라면 그 다음에 현상계는 짝퉁 원이라면 모방한 거니까 결국 예술은 짝퉁 투지. 짝퉁 투가 되는 거니까 두 번을 모방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 형상을 인식하고 자 침대의 형상은 뭐야? 침대 형상이라 했지 형상. 그럼 얘는 이데아야. 그래서 원래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 가능하잖아. 우리가 이데아의 3번 특징. 그래서 다시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 형상을 인식하고 즉 이데아를 인식하고 이데아 속에 존재하는 형상을 인식하고 형상이겠네. 그치? 이데아를 인식한 게 아니라 이데아 속에 있는 형상을 인식하고 그 형상을 모방하여 침대를 만다. 그래서 침대는 뭐야? 현상이야. 현상. 그치? 봐봐. 형상을 이데아 속에 있는 형상을 인식하여 선생님이 위에 다시 보세요. 이데아 속에 있는 형상을 인식하여 뭘 만들었어? 현상계 침대를 만들었죠. 오케이. 그리고 화가는 감각을 통해 이 침대 이 현상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 그치? 그림 그리니까 예술이 되는 거니까 현상을 모방한 게 예술이죠. 결국 침대 그림은 보편자 형상 이데아 속에 있는 형상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고 이거 첫 번째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파괴하는 허구의 허구다. 허구. 이 앞에 허구는 현상이고 그치? 앞에 이거 현상이잖아. 왜요 선생님? 이데아의 허구가 현상이잖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허구니까 이 허구는 뭐야? 바로 예술에 해당한다. 이거 중에서 다시 정리하면 결국 침대 그림은 예술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진 열등한 것이며 이거 이해되죠? 형상, 이데아 속에 있는 형상의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현상의 또 허구, 예술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그걸 또다시 모방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술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입장에서 예술은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봤대. 자, 시와 그림은 다르대. 그럼 시와 그림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여기서 그림 나왔지. 회화가 그림이잖아. 위에서 그림 나왔죠? 우리 그림 뭐 나왔지? 우리 화가가 그림 그렸대잖아. 이 그림은 이데아라는 형상을 그지?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또 모방한 게 예술이라 그랬지. 근데 시는 또 다르대. 그럼 시는 또 그림이랑 또 다르대. 그러니까 예술 안에서도 그림과 시가 또 다르다는 얘기 같아. 예술 안에서도 우리 근데 회화 그림은 얘기했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데아란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또 모방한 게 예술 즉 그림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시는 어떤지 볼까?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이 뭐예요? 허구의 허구를 창작한 등장인물이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해서 다시 허구를 만드는 존재래. 무슨 말일까 합니다.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 이 허구 아빠 뭐라 했죠? 현상이라 그랬죠. 그 허구 뭐야? 예술, 그지? 예술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한대. 음유시인은 허구, 즉 현상의 또 허구, 예술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한대. 그럼 서사시나 비극시도 바로 뭐야? 요거 해당하는 거지. 허구. 이 본 원조의 허구의 허구, 이 예술을 창작하는데 좀 갑니다. 이 허구의 허구를 이거야. 이 허구의 허구를 작품 속의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해서 또다시 허구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구의 허구인 거지. 아우 진짜 못 해먹겠다. 일단 이데아 안에 형상이 있고요. 형상의 허구가 뭐야? 형상의 허구가 현상이지. 현상의 또 허구가 뭐야? 예술이지. 근데 사실 예술에서 여기선 그림이었어, 그지? 근데 시는 여기까지 만든 게 바로 뭐야? 서사시나 비극이지, 그지? 다시 봅니다.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했어. 이게 바로 서사나 비극시를 창작한 다음에 이것을 또 작품 속의 등장인물에 집어넣어서 연기하게 해서 또다시 허구를 만들었다 이거야. 또다시 허구를 만들었다. 오케이? 이런 얘기지. 이 허구는 뭡니까?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말투와 몸짓을 연기지. 이건 연기가 되는 거야. 연기. 오케이? 그래서 연기는 이데아의 허구의 허구다. 이런 얘기죠.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음유시인의 연기, 이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낸다. 별표. 그래서 이 연기에서는 뭘 드러낸다?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낸다. 요거 별표 치고 외워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야, 플라톤은. 근데 예술에서도 그림은 이데아라는 그 형상을 파악해서 현상을 만든 것을, 그 현상을 또 허구로 만들어서 예술 그림으로 만들었고, 여기까지는 이제 예술 그림인데 시도 마찬가지. 시도 여기서 여기까지 만든 게 바로 서사시나 비극시인데, 이걸 또다시 연극이란 걸 통해서 등장인물에 집어넣어서 연기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허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 어려워요.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몇 칸 옆으로 더 가냐 그 얘기 같아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고, 어차피 우리 또 마지막 수업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어려우면 해드릴게요. 갑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지? 덕성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저급한 인물을 모방할 수밖에 없대.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 이게 바로 저급한 인물이지. 목소리가 거칠고 안색이 붉어진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다시. 음유시인은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저급한 인물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왜? 용기나 절제를 갖춘, 즉 덕성 갖춘 인물은 감각 가능한 현상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그지? 감각 가능한 현상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지? 근데 저급한 인간은 어때?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용기나 절제 같은 거는 뭡니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감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가 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를 잘 내는 거는 얼굴 딱 보면 알잖아. 이 새끼 얼굴 딱 봐도 지금 화났네. 이거는 감각적으로 가능하니까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은 결국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같이 감각 가능한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본다. 그래서 연기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단별로 정리하자. 그게 여기서는 가장 현명한 것 같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차이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늙죠. 근데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데아의 특징 몇 번째? 1번. 영원 불변한다. 그치? 근데 만약 이데아에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를 만들어서 어린아이와 성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의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한 거 설명할 수 없죠. 그치? 왜요, 선생님? 이데아는 불변하잖아. 그치? 근데 그 이데아를 본따서 만든 현상계도 당연히 그러면 이데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불변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변하네.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 집중.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자, 진료에 내재한대. 진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형상이 있대. 오케이? 근데 진료는 생성과 변화할 수 있대. 생성과 변화가 가능하대. 이 진료 안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란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다. 가능태는 뭔데?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를 의미한대. 가능태는 결국 이 진료가 바로 가능태래. 그 다음에 현실태는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야. 형상이 실현된 상태야. 가령 도토리는 가능태야. 그죠? 자, 작은 도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뭐야, 도토리라 치자. 도토리는 진료잖아. 하나의 진료. 변화 가능한, 생성 변화 가능한 진료 이퀄 가능태야.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뭐겠니? 형상은 변화시키는 힘이겠죠. 그죠? 힘이겠죠. 그래서 이 형상이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떡갈나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진료인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돼요. 떡갈나무가 이렇게 됩니다. 떡갈나무가 됩니다. 그럼 떡갈나무를 뭐라 그래? 현실태라고 합니다. 현실태. 이처럼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여. 목적은 현실태겠죠. 최종 목적이 떡갈나무니까 목적을 향해 움직임으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로 향해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바로 뭐다? 이 과정이 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 즉 운동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가 아니라 가능태 내부에 있는 형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에 대한 얘기인데 진료는 이퀄 뭐다? 가능태다. 변화 가능하다. 그 진료 안에 있는 형상에 의해 이 가능태가 변화돼서 다른 사물로 바뀌면 떡갈나무 바뀌면 그건 현실태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변화하는 즉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바뀌는 거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고 그죠? 근데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고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가능태 안에 있는 현상 때문이다. 형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예술의 목적 이제 또 예술입니다. 개개인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개개인의 사물 이거 뭐죠? 진료죠. 진료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이퀄 형상. 형상을 표현해내는 것이야.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형상을 표현해서 현실태로 바꾸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우월하다고 주장했대요. 그지? 왜요? 시의 역할이 뭡니까? 다시 위에 도토리로 가면 도토리라는 가능태에 있는 이 형상을 실현시켜 떡갈나무로 바꾸게 하는 역할, 이 운동을 담당하는 게 바로 예술이니까 예술이 중요하다 이거죠. 역사는 개별적 사건의 기록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거다. 그죠? 개별적 사건 이퀄 하나의 진료 안에 들어있는 보편자 이퀄 형상을 표현한 게 바로 뭐다? 예술이기 때문이다. 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봤대. 예술 통해 쾌감 느낀대. 왜? 예술이 뭐를 표현한 거니까? 형상을 표현한 거니까 쾌감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 특히 비극시는 우리 아까 플라톤은 비극시가 뭐라 그랬죠? 플라톤 비극시가 기억나니? 이데아의 형상을 허구한 게 현상이고 이걸 또다시 허구한 게 이게 바로 그림이거나 혹은 시에서는 비극시라고 했죠. 이 비극시를 또다시 연극을 통해
또다시 허구해서 연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비극시는 여기 허구의 허구죠. 그죠? 이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 통해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메케락을 느낄 수 있다. 별표 알메케락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시를 창작하면 알메케락을 느낄 수 있다. 다시 예술을 통해 그죠? 뭐를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그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알메케락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뭐죠? 진료, 가능태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요. 보편자의 콜 형상을 인식해내요. 다시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선생님 이해가 되는데 천천히 음유시인의 역할이 뭐예요?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두 글자로 가능태, 진료 그 속에 있는 보편자 형상이지 현상을 인식하여 다시 허구의 개별자 다시 거짓말 허구의 개별자 진료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이게 바로 예술의 목적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가능태 어떤 존재가 있다 치자. 사람으로 갈게 도토리가 아니라 여기 안에 이 사람 안에 이건 가능태고 진료죠. 이 안에 형상이 있어요. 요 형상의 모습을 인식하여 이 형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을 하여금 연기를 하게 해요. 이 연기에서 이 인물을 통해 우리가 삶에 대한 알메쾌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는 게 바로 비극시 연기입니다. 연기. 오케이? 천천히 사실은 말이 어렵지 이거 잘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경험세 다시 봐봐.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화내지 말고 다시 짜증내지 말고 다시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세계 개별자들 이퀄 진료 가능태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보편자라는 형상을 인식하여 그 보편자를 꺼내서 다시 허구의 진료를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죠. 비극시 속의 이야기가. 또한 관객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통해 오케이? 알메쾌락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알메쾌감과 다른 종류의 쾌감. 어떤 쾌감? 고통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연민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겪고 싶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이런 가능태, 진료 속에 있는 형상을 인식하여 이 형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인물의 연기를 통해 우리 관객들은 인생에 대한 알메쾌락도 느낄 수 있고 그와 다른 종류의 쾌락. 뭡니까? 연민과 함께 나도 이런 고통 겪고 싶다라는 공포. 연민도 느끼고 공포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는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은 우리 가능태 속에 있는 형상을 인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허구의 인물을 창작하여 그 인물이 연기를 하면 우리 관객들은 그 인물의 연기를 통해 우리 내재된 형상의 어떤 삶을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문 확인. 플라톤의 철학적 관점의 예술관인데 중심 내용은 일문나 플라톤과 이데아의 현상계. 초월 세계인 이데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했고요. 이데아는 영원불변하다. 모든 사물의 근본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한다. 이데아가 형상이랑 똑같은 거 아니지. 이데아 속에 형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다. 현상계는 이데아에 있는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야. 그 다음에 이데아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이데아 속의 형상이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의 감각이 지각된다. 형상을 본뜬 그림자다. 그 다음에 예술을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 감각 가능한 현상이란 것을 또 모방한 거다. 현상은 뭘 모방했지? 이데아에 있는 형상을 모방한 게 현상이고 그 현상을 모방한 게 예술이다. 그러니까 보편자 이퀄 형상에서 2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다. 그리고 형상의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 현상의 허구, 또 허구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뭐야? 형상을 모방해 생겨난 게 현상인데 또 현상을 모방해서 만든 게 예술이다. 이런 얘기죠. 플라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음유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유신은 뭡니까?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했다. 허구의 허구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데아에 있는 현상을 허구한 게 현상이고 현상을 또 허구한 게 예술이라 그랬죠. 허구의 허구니까 이 허구의 허구 예술, 그지? 예술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해요. 이게 바로 음유신의 역할이야. 이를 또 작품 등장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나 몸짓 같은 현상으로 또 연계해서 또다시 허구 만들어. 또다시 허구를 만들어서 연기하게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이 허구의 허구에서 또다시 허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야? 음유시인이야. 나쁜 놈이죠. 음유신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못박해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라톤 입장에서 예술이 관객에게 미친 영향은 뭡니까?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해서 쉽게 표현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로 있는 인물은 표현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용기,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저급한 인물만 모방해서 연기로 표현한다. 그래서 연기, 여기 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특성은 어때요? 저급한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저급한 인물의 연기를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물들도 우리 관객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음유시인이 뭐합니까? 서사시나 비극시를 통해 드러내는 인물의 특성은 용기와 절제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저급한 인물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저급한 인물을 이제 연기를 통해 드러내니까 관객들은 맨날 보는 연기가 저급한 인물의 연기만 보니까 당연히 타락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철학적 관점과 예술가의 주제인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입니다.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2번 문단 형상과 진료. 형상이 뭡니까? 진료 내에 내재한다. 그래서 이걸 가능태와 현실태를 얘기했는데 가능태는 뭡니까?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료다. 그래서 도토리가 바로 가능태고 현실태는 그 형상이 실현된 상태다. 떡갈나무다. 이게 바로 현실태다. 예시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표현했죠. 자, 생성과 변화하는 모든 가능태는 목적, 현실태를 향해 움직이므로 가능태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된 실현태인 완전 실현태 향해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바로 운동이다. 더 쉽게 가능태 속에 있는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걸 완전 현실태라 그러는데 그래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운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그 가능태 자체 내부에 있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의 목적. 개개인의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보편자 이퀄 형상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다. 역사는 개별적 사건의 기록이라서 별로야. 근데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 이퀄 형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술이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메케람을 느낄 수 있다. 비극시 속의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 이게 뭡니까? 진료 속에서 즉 가능태 속에 있는 보편자 형상을 인식하여 그것을 또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가능태에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이 사람은 형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이라 칩시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 학생이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 형상 되고 싶은 존재 완전태 의사가 되고 싶다 칩시다. 의사가 완전태야. 오케이? 이 형상은 의사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막 욕망이겠죠. 이 욕망을 인식해내요.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해. 허구의 개별자.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를 허구의 개별자로. 그럼 이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 아, 저렇게 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관객은 알매 쾌감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쾌감도 느낄 수 있어요. 고통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나도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지? 얘가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공부 빡세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털 빠지고 이런 모습 통해서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지? 이런 인물 통해서 연민도 느낄 수 있고 나도 그런 고통 느낄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고조됐다가 얘가 결국 의사가 됐다 치자. 나중에 그게 또 해소되겠죠? 얻는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아, 더럽게 빡세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 모르면 우리 전날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